제7장 표본 추출과 표집 분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통계 조사를 하다 보면 전체 집합을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바로 인구 센서스라 불려지는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그리고 각 연령별로 몇 명인지, 남녀 성별로 몇 명인지, 도시와 농촌 사이의 각각 인구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가구당 평균 인원수는 몇 명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체 몇 가구가 있는지, 그리고 각 가구당 경제적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학력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정부는 정책을 입안할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주택을 더 져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를 더 증설을 해야 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은 이런 인구 센서스의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입안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구 센서스 같은 전수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수조사는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동력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비용과 시간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다면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표본조사만으로 전수조사를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사 방법은 크게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그 대상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표본조사를 하게 되는 그 대상을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집단을 특성화시켜주는 값을 모수라고 명칭을 붙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어떤 확률 변수를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량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개의 통계량을 가지고서 모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했던 통계량을 우리는 다른 말로 추정량이라고 하고, 그리고 모수의 추정값을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그냥 이 추정값, 말 그대로 추정값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수로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평균인데요. 물론 평균만 모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앞서 이제 인구조사 같은 걸 할 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몇 세일까, 고령화 사회로 가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하려고 할 때 평균 연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연령 같은 거는 전체 모집단의 모수가 됩니다. 이런 모수를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때 그 모수의 추정치로 사용하는 추정량, 그 통계량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모수를 추정하는 추정량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가급적이면은 오차가 없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했다면 오차가 없을 텐데, 그러나 표본을 통해서 표본으로 얻은 통계량을 통해서 모수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차는 모수와 추정량의 차이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표본을 선택해서 얻어지는 오차, 즉 표집오차와 비표집오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표본 오차라는 것은 이제 표본을 잘못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오차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의 유권자의 어떤 성향을 파악해 보려고 표본을 선택을 하는데, 만일 표본을 투표권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게 될 경우 잘못된 표본으로부터 오차가 생기겠죠. 이런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오차를 우리는 표집오차 또는 그냥 표본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표집오차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설문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 응답을 하거나 무응답을 하게 해서 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자료를 얻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료를 얻었다 할지라도 조사원들이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표시를 잘못하든가 또는 코딩을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오차 또 오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비표집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과학적인 분석 방법 등을 토대로 해서 이런 오차를 줄여나갈 겁니다. 표본으로부터 오차를 줄이고 비표집 오차도 자꾸 줄여나갈 건데요. 비표집 오차 같은 경우는 설문을 조사하는 조사원을 훈련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거짓된 답변하거나 무응답을 했을 때 되도록이면 올바른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정확하게 답을 유도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해서, 또 코딩을 정확하게 한다든가 해서 비표집 오차를 줄이고요. 그리고
표지오차 자체도 줄여야겠죠. 즉 정확한 대상을 타겟을 분명히 해가지고 표본을 과학적으로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런 오차를 줄이는 것이 이 통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과학적으로 표본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 표본을 선택할 때 우리는 확률 표본과 비확률 표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비확률 표본은 말 그대로 확률값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본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표본을 선택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런 표본을 통해서 전체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확률 표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확률 표본이라는 것은 자, 이제 전체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에 골고루 확률을 부여했다라 가정하고 어느 표본을 하나 선택했을 때 그 표본이 선택될 확률이 균등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표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확률 표본은 일단 모집단의 가원서가 표본을 뽑힐 확률이 정해지고 그 확률은 0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확률 표본을 선택하면서 확률 추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확률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확률 추출을 하는 방법으로서 단순 확률 추출 방법을 주로 선호하게 되는데요. 단순 확률 추출은 다른 말로 동일한 확률로 추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모집단의 개수가 n개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유한 모집단이라 가정할게요. 유한 모집단이라는 것은 모집단의 개수가 유한한 경우를 말하고요. 무한 모집단은 무한히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단 유한 모집단의 그 모집단 전체 개수가 대문자 n개만큼 있었는데 이 중에서 소문자 n개만큼을 추출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n개의 모집단에서 n개의 소문자 n개만큼의 샘플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n 팩토리얼 그리고 대문자 n-n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전체 n개 중에서 n개를 추출하는 경우의 수는 이만큼입니다. 이때 우리는 표본 임의대로 하나를 뽑을 때 나올 확률이 균등하게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임의 표본을 하나 추출할 때 그 확률은 전체 n개 중에서 n개의 표본을 추출했는데 나올 확률은 동일하게 이렇게 임의대로 하나를 뽑을 때 특정 표본이 뽑힐 확률이 동일하게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을 단순 확률 추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표본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방법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7의 1번입니다. 1에서 5까지 카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장을 뽑아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려고 할 때 확률 분포표를 구해보고 평균과 분산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1에서 5까지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았으니까 이런 형태를 이제 5개의 표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 자체가 5장의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유한 모집단이고요. 2개를 같이 뽑았으니까 하나를 뽑고 집어넣는 경우는 이제 복원, 뽑은 걸 다시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복원 추출이면서 유한 모집단인 경우를 생각해 보는데요. 자,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았을 때 나오는 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2, 1, 3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2장을 뽑아서 평균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표본을 선택할 수 있는 총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보면은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 5 마이너스 2 팩토리얼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 그리고 여기 3 팩토리얼인데요. 자, 여기에서 3 팩토리얼 1부터 3까지 곱이고 5 팩토리얼 1부터 5까지 곱이에요. 위에서 아래 걸 다 약분해버리면 5, 4, 3, 2, 1은 밑에 3, 2를 약분됐습니다. 2 팩토리얼 2가 되고요. 정도라니까 10. 다시 말해서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는 가지수는 모두 10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0가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가지의 카드를 뽑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10가지의 카드를 뽑을 때 우리는 1과 2라는 카드가 뽑히는 경우 1과 3, 1과 4, 1과 5라는 카드,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뽑았으니까 이제 2하고 1은 이미 뽑았어요. 그러니까 2하고 3, 2하고 4, 2하고 5가 뽑힐 수 있죠. 모두 10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하고
2는 뽑았고요. 3하고 1도 뽑았으니까 3하고 4가 있겠죠. 그리고 3하고 5가 있을 것이고 이제 4하고 5 이렇게 있습니다. 보다시피 모두 10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평균이잖아요. X 바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평균값. 그냥 평균이라 합시다. 여기다 그냥 평균이라 할게요. 자, 이제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서 얻어진 평균을 계산하는데 1과 2 두 개를 더 산술 평균을 말합니다. 특별한 말이 없다면 평균하면 이제 산술 평균을 의미하고 있어요. 1과 2를 더하면 3, 3을 2로 나눴으니까는 1.5 이와 같이 됐습니다. 1하고 3을 더하면 4, 4를 둘러 나누니까 2, 얘는 5니까 2.5 더하면 6이죠. 둘러 나눴으니까 3이 됐습니다. 5니까 둘러 나누니까 2.5가 되는군요. 6을 둘러놨으니까 이게 3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더하면 7을 둘러놨으니까 3.5. 7을 둘러놨으니까 3.5가 되는군요. 두 개 더하면 8을 둘러놨으니까 4. 9를 둘러놨으니까 4.5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카드 2장을 뽑았을 때 평균은 요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대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10장의 카드 중에서 단순 추출 방법으로 얘가 뽑힐 확률은 10장 중에 한 장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입니다. 확률 P는. 얘도 1과 3이라는 2장의 카드가 뽑힐 가능성은 10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니까 얘도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확률 추출을 계산해 보니까 전부 다 확률이 똑같이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확률 추출 방법으로 뽑아 보니까 10장의 카드가 나올 확률이 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평균은 어떻게 되고 분산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얘네들 각각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은 평균을 계산하면 이제 확률 분포표니까 자, 이제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하죠. 1.5 곱하기 10분의 1, 2 곱하기 10분의 1, 2.5 곱하기 10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기도 4 곱하기 10분의 1 플러스 4.5 곱하기 10분의 1 이걸 다 계산하면은 계산 결과를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계산하니까 3이 나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확률 변수를 x라 놨을 때 자, 이렇게 x의 기대값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하려고 하죠. 분산을 구하는 것은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는데요. x제곱에 여기다 제곱하고 얘를 곱하고 제곱하고 얘를 곱하고 제곱하고 얘를 곱하고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결과가 계산 결과를 생략하고 그냥 결과만 쓰겠습니다. 11이 나오고요. 자, 이제 평균은 방금 전에 확인해 본 결과 3이었으니까 3의 제곱은 9. 그래서 11에서 9 빼니까 2가 나와서 평균은 3이고 분산이 보다시피 2가 나왔습니다. 단순 계산은 이제 책의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순 확률 추출을 한 예문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살펴봤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단순 확률 추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난수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난수표는 0부터 9까지 수가 동일한 확률로서 무작위로 배열된 수를 난수표라 얘기를 하고요. 모든 통계 교재마다 부록에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뒤에 보면 부록에 난수표가 있는데요. 난수표에서 임의행과 임의어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임의대로 뭐 한 칸씩 건너뛰든지 세로로 가든지 가로로 가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정해놓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되는 경우 이걸 난수표를 이용해서 단순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난수표를 이용해서도 뽑을 수 있어요라는 것이 교재에 또 예문으로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순 확률 추출에 관한 특징을 살펴본다면은 보다시피 크기가 n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소문자 n인 표본을 이런 확률로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2, 4년 확률 분포를 갖게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도표가 2, 4년 확률 분포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풀었던 예문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하나 더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표본 평균의 표집 분포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표본 평균의 표집 분포예요. 방금 전에 계산했던 것을 이제 표본 평균의 표집 분포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위에 도표에서 평균값들을 이 카드별로 다 계산했었죠.
두 장의 카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서 평균을 조사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1.5라는 평균이 나온 경우가 있고, 어떤 건 2가 나온 경우가 있고, 어떤 건 2.5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2.5, 어떤 건 3이 나온 경우가 있네요. 그리고 3.5가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나 4.5가 나온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얘네들을 잘 조사를 해볼까요? 1.5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에요. 2도 역시 1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5는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10분의 2가 있네요. 3은 여기 두 개가 있어요. 1과 5라는 카드하고 2하고 4라는 카드가 뽑힐 때 평균이 3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3.5는 여기 두 가지가 있죠. 4는 요거 하나, 4.5도 하나예요. 그 합을 다 계산하면 이게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합을 다 계산하잖아요. 이 확률의 합은 1이 나옵니다. 확률 분포표의 조건을 당연히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얘네들도 똑같이 X바하고 확률 곱하고 X바하고 확률 곱해서 다 더합니다. 생각할게요. 이걸 다 계산하면 앞서 계산했던 결과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산을 계산한 거 역시 계산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분산은 똑같이 제곱하고 1 곱하고 제곱하고 1 곱해서 얘네를 먼저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X바의 평균의 제곱을 빼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도표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얘가 3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X바의 제곱에 관한 기대값에서 X바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는데, 요게 이제 계산해 보니까 9.75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계산 생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계산해 본 결과는 3의 제곱이니까 이게 9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0.75가 된 거죠. 그래서 분산이 그래서 0.75가 되고,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니까 0.866이 나왔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은 이게 전체 모집단에 관한 거고, 이게 표본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표본 평균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대값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산은 다르게 나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산하고 이 분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평균은 동일한데 모집단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다는 성질을 이제 뒤에 가서 또 일반화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2번은 표본 평균의 표집분포예요. 자, 이제 다음 같은 것을 이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n인 유한 모집단의 관심값을 각각 대문자 x1부터 대문자 xn이라 놓겠습니다. 일종의 확률 변수입니다. 자, 이제 이 모집단의 평균을 앞으로 뮤라는 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이 관심값들의 총합을 총개수를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표시할 거고요. 모집단의 분산은 모분산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통계 자료에서 평균을 뺀 거의 제곱, 그리고 총합을 개수를 나눈 걸 말합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평균과 분산의 정의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유한 모집단,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게 유한 모집단이었는데요. 유한 모집단에서 단순 확률 추출에 의한 표본 평균 X바의 기대값과 분산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죠. 이게 같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모 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X바 자체가 표본 평균이었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값하고 모 평균은 항상 일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은 수리통계학에서 하게 되고요. 우리는 인문서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보건 추출로 우리는 유한 모집단에서 단순 확률 추출에 의한 표본 평균 X바의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는 거예요. 모 평균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그러나 보다시피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모 분산하고 같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비보건 추출일 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비보건 추출, 유한 모집단에서 비보건 추출을 했을 때 표본 평균 X 바의 분산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정말로 그런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얘가 이제 시그마 제곱이었고 얘가 뮤였더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조사를 해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계산했던 예문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체 모집단의 개수가 5개였고 그 중에 2개를 선택을 했었죠. 5-1이고요. 자, 이제 여기가 2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그마 제곱이 2였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자, 이제 이걸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분되고요. 자, 5에서 1 빼니까 이거 4가 되고 이거 3이 되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4분의 3. 자, 보세요. 정확하게 0.75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비보건 추출로 표본 평균의 분산값은 항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물론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은 수리통계학 교과과정에서 학습을 하기로 하고, 지금 인문서니까 비보건 추출일 때 유한 모집단에서는 표본 평균의 모평균하고 똑같지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전체 총 개수에서 1 빼고 표본의 개수를 n에서 표본의 개수를 빼고 표본의 개수분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항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이 대문자 n-1분의 대문자 n-n을 우리는 특별하게 다른 명칭을 붙일 것인데요. 유한 모집단 수정 인수 또는 수정 인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팩터를 이제 인수라고도 번역하고 인자라도 번역해요. 유한 모집단 수정 인자를 이제 앞에 이렇게 표시해 놨고요. N1이면 잘 보세요. 여기 N1이면 이거 1이면은 약분되죠. 약분됩니다. 그래서 N1이면 이거 약분되고 1이니까 모분산하고 똑같아지죠. 모분산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N1이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당연히 모분산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양의 제곱권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말을 하는 데에 비해서, 그러나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렇게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의 양의 제곱권, 여기다 루트 씌운 것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 말하지 않고 얘는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표본을 가지고서 추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차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표준 오차라고 말합니다. 용어로 구별합니다. 전체 모집단에서 모분산의 양의 제곱권을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는 데 비해서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산의 양의 제곱권을 표준 오차를 한다는 거 명칭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한 모집단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뭘 나타내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카드를 뽑을 때 2장을 뽑았잖아요. 그 비보건을 하고. 그러나 계속 집어넣고 뽑고 하면 보건 추출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모집단이 계속 무한이 많아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건 추출하게 되면 무한 모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무한 모집단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바로 대문자 n이 유한 모집단의 총 개수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한 모집단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만약에 무한 모집단이라면 유한 모집단에서 개수가 n개였었거든요. 유한 모집단의 개수가. 그러나 만약에 무한 모집단이라면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1분의 n-n은, 자, 얘는 대문자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건 상관없잖아요. 얘가 1이 나와요. 비율이 같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한 모집단인 경우에 한해서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값은 어디에 수렴하게 되냐면 당연히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비율이 1이 되어버리니까 이 값에 수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무한 모집단이 됐을 경우에 보다시피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여전히 똑같이 모평균하고 같고,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값은 보건 추출이고 무한 모집단인 경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앞서 이게 대문자 n-1분의 대문자 n-n은 유한 모집단 수정 인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값이 1이 돼버려 가지고 이것만 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성질은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해두세요. 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예제 7의 3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복원 추출로 무한 모집단을 생각하는데요. 두 장의 카드를 복원으로 뽑는 경우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표를 구하고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예요. 즉 집어넣고 또 뽑고 집어넣고 또 뽑고 하는 거예요. 두 장의 카드를 복원을 계속 뽑는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조금 전에는 같은 숫자가 나오지 않았었죠. 11, 22, 33 이런 게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한 장을 뽑고 집어넣고 또 뽑아요. 그러니까 두 장의 카드를 복원을 뽑을 때 당연히 1을 뽑았는데 또 집어넣고 막 섞어서 또 뽑았는데 또 1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전에 이렇게 도표 만들듯이 하나하나 도표를 만든 거, 도표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1, 1이 뽑힐 수 있죠. 1, 2, 2, 1. 자, 이렇게 이제 서로 구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과 2를 뽑히고 2하고 1을 뽑히는 경우 다 다르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드를 전부 다 뽑았을 때 모두 25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두 장의 카드를 복원으로 뽑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 5장 중에 한 장을 뽑는 경우 5가지, 또 5장 중에 한 가지를 뽑는 경우 5가지. 곱의 사건으로부터 곱을 하면 5, 25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 25가지가 나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이렇게 뽑히는 게 하나, 이건 2개, 이거 3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이거에 대한 평균을 계산한 것이 1.5, 이거 다 계산한 것이 2,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 장의 카드를 복원으로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표가 됐고요. 자,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요거의 평균과 분산을 다 계산한 거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계산해서 다 더한 것이 평균이거든요. 평균은 여전히 전체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과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보다시피 복원 추출을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이게 1이 나왔어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요건 이제 다 계산하면 이제 1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계산했을 때 여기 보다시피 이거 보세요. 이 뽑은 개수가 2잖아요. 아까 모분산이 아까 2였었죠. 여기 아직 안 지웠어요. 2분의 2가 돼서 약분돼서 1이 나옵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는 요거는 대문자 n-1분의 대문자 n-n이 앞에 곱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0.75가 됐는데 지금 5장 중에 2장을 뽑았어요. 2장. 그리고 모분산 2였으니까 약분하면 1.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그게 맞다는 것을 이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사실 표본 조사론이라는 사실 통계를 공부할 때 표본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저자분들이 7장 6절에서 간략하게 7장 6절과 7장 7절을 통해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서대로 표본을 선택하면 됩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표본 조사론이라는 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책들이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서관이나 또는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그 책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가볍게 어떤 것이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추출 방법으로서 단순 확률 추출 앞서 설명했었죠. 모두가 다 확률이 골고루 있다라고 가정하고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층화 추출 방법은 뭘 나타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과연 유권자들의 어떤 그 표심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조사할 때 전 국민들을 다 조사하기는 전수조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표본을 선택하는데 무작위로 막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층화 추출 방법은 뭐냐면은 연령별로 나누는 거예요. 연령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표권을 갖고 있는 10대가 있겠죠.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해서 연령별로 이렇게 층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층화 추출 방법이라고 하고요. 집락 추출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뭘 나타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룹을.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뭐 이렇게 그룹을 만든다든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도시 또는 농촌 이렇게 해서 그룹을 잡아서 그 그룹 안에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층화 추출, 그러니까 집락 추출, 그리고 이제 계통별 추출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선거를 갖고 얘기하기에는 이걸 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의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학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학교에 고3 학생들이 이제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학교의 학생들의 이제 학번이 있겠죠. 그리고 쭉 이렇게 번호가 나열되어 있을 텐데요. 자, 이제 그러면은 그 중에서는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텐데 어떤 자기적으로 뽑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학력을 평균을 내보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순서를 쭉 나열을 해요. 순서를 이제 학번 순서로 해도 좋고 아니면 새롭게 번호를 나열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학년에 인원이 만약에 100명인데 그 중에서 10명만 추출해서 조사하고 싶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때 우리가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매긴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총 인원수 조사하고자 인원이 10명이라면은 그러면은 그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를 아무나 하나 선택을 해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런 다음에 10명 뽑을 때 만약에 5번이 뽑혔으면 5번, 15번, 25번, 35번, 45번 이렇게 뽑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통별 추출 방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전체 모집단을 나열하고 번호를 매길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번호를 매긴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에 전체 모집단에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을 때는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추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표본 조사 절차 방법인데요. 자, 이 순서대로 보통 이제 통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가볍게 보세요. 조사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고3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조사한다든지 아니면은 유권자의 성향을 조사한다든지 등등 정확하게 어떤 조사를 하려고 하는지를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집단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3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한다면서 고2 학생들을 조사하면 안 되잖아요. 타겟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겟 모집단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유권자의 성향을 조사하면서 특정 지역의 유권자의 성향을 조사하는데 투표권이 없는 사람을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때 타겟을 보다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모집단의 설정을 정확하게 잡으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표의 설계, 설문지를 잘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권자의 성향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조사 설문지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뭐 등등등 어떤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등등 가급적이면 이 설문지가 정확하게 유권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게끔 설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과학적인 설문지는 요새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지를 정확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집 설계를 할 때, 자, 이제 추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조사 대상에 따라서 계통 추출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층화 추출하는 게 더 나은 것인지, 또 단순 확률 추출이 나은 것인지를 이제 추출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 정밀도, 표본 오차를 예를 들어서 3% 이내로만 잡아보겠다, 5% 이내로 잡겠다 등등 뭔가 목표를 정밀도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다 설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뒤에 가서 배웁니다.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는데요. 표본을 예를 들어서 한 1,500명을 잡아야 된다, 또는 한 3,000명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뭔가 표본 설정의 크기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관찰 방법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집 틀을 확보합니다. 표집 틀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조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1,500명이 필요하다면 1,500명을 다 조사하게 됐을 때 과연 설문지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그리고
설문조사는 조사원들이 정확하게 잘 그 조사를 받아가지고 이 설문지를 회수하고 있는지 등을 하려면 샘플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한 100명 정도를 먼저 사전조사를 먼저 해서 설문지가 뭔가 수정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유권자들의 심리 상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설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빼버리고 설문지를 바꿔본다든가, 그리고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제대로 조사를 받아왔는지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예비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예비조사를 다 해서 이제 설문지를 받아오는 조사원들이 제대로 훈련이 잘 되어 있구나, 그 설문지도 아무 문제 없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실제 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시간도 드니까 실제 조사하기 전에 보통은 이제 사전 조사를 먼저 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게 되는 할 때는 이런 절차를 밟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럼 이어서 우리 교재 7장 8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표본 평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